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특정 카테고리가 아니라 약간 재테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부를 쌓는지, 그런 책들이 많죠. 키오사키의 뭐 부자 아빠,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은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게 좀 추천을 받았어요, 이 책도. 그리고 읽고 나서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보다 뭔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컸어요. 아, 내가 찾던 책이 이 책이었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저도 막 이제 직장에서 이제 남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고, 이제 그 재테크 관련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임장 막 이렇게 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월부를 알게 되고 월급쟁이 부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고 키오사키 배우고 막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너무 뒤죽박죽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일단 재테크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키오사키, 부의 인문학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자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이제 알았어.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런 얘기죠. 부인문학도 분류를 하자면 요런 급이에요. 예, 요런 급. 그리고 이제는 뭐 자본주의의 어떤 게임 법칙, 돈의 흐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과 함께 요거보다 조금 뎁스가 조금 더 들어가는 책들. 그게 뭐야?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같은 요런 책들인 거죠. 예. 막 눈덩이 투자법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해야 된다,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본주의의 지금 돈의 흐름 메커니즘이 래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뉘는 거죠. 부동산으로 갈래? 주식으로 갈래? 뭐 스마트 스토어로 갈래? 경매로 갈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마음을 잡아서 이쪽과 관련된 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너나 이님의 월급쟁이 투로 은퇴하라. 물론 이거는 요쪽을 아우르기도 해요. 이걸 다 아우릅니다. 이걸 다 아울러요. 왜 부동산 투자로 갔는지 초반에 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임장의 여왕. 이게 임장을 잘하는 방법. 그 부부상 교교 상쾌부 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요런 책들. 주식은 주식 관련된 책들 많잖아요. 뭐 차트를 뭐를 봐라, 뭐를 봐라. 경매 뭐 실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레벨링이 돼 있는데 그동안은 저는 막 뒤죽박죽 읽었던 거죠. 막 쭉쭉쭉쭉 갔다가 근데 이 책을 쭉 읽고 하면 키요사키 부자 아빠 읽었던 것처럼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고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정부는 통화량을 그래서 늘릴 수밖에 없고 지난 시간에도 살짝 했었잖아요. 인생 투자 우성님이 그래서 지금 이런 메커니즘 속 경기가 순환하는 쪽에서 부동산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올라타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쟁이로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잘 올라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흐름을. 그런 걸 알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책이 되게 와닿고 그리고 이 책이 지은이 그 경험 우성님이죠. 제가 우성님 책을 지금 세 번째 읽고 있거든요. 부의 본능. 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본능적으로 얘기한 거고 인생 투자 지난 시간에 예. 어쩌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부의 본능이 나오고 인생 투자가 나온 거 파생된 거예요. 이게 총론이고 이 책이 총론이고 요거는 하나하나의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 되긴 했는데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걸 먼저 보시고 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쓰신 책들 부의 본능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인생 투자 그런 거 본인의 어떤 투자의 노하우, 투자 마인드셋, 투자를 할 때 어땠는지 그런 거 준비 단계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게 이제 인생 투자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순서가 맞아요. 제가 조금 뒤죽박죽 보긴 했는데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전 옛날 책인데 이게 이분 그 우성님을 되게 유명하게 만든 책이고 베스트셀러예요.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20만 부.
이런 류에서 이십만 부가 팔린 건요, 정말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초판본을 샀고, 이게 이십만 부 증복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게 좀 더 내용도 붙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 어찌 보면 선배님이랑, 저도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부전공으로 경제학을 했어요.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 그래서 저도 나름 경제학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 케인즈학파, 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뭐 프리드먼, 데어리즈 노 프리 런치, 공짜 점심 없다, 뭐 그런 거 저도 다 알고 실질 임금 다 그런 여러 경제 모형들을 배웠거든요. 행정고시 재경직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심도 있게 경제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약간 시험용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이분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사회 현상 있죠. 통화량, 그거를 실제로 접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소위 체계들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이론들이거든요. 그게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를, 물론 그 경제학자가 본인이 낸 이론이 이거다라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죠. 적용을. 예.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이론 하나하나, 그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 천재들이 그랬으니까 노벨 경제학상 타고 그만큼의 그 공적을 인정을 받은 거겠죠. 우성님은 이미 벌써 세 번째 등장을 하시죠, 제 영상에. 꼭 선배님이라서 그런데 이분 글을 되게 잘 쓰세요. 되게 쉬워요. 어려운 내용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하셔서 이분이 진짜 뭔가 해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렇긴 해요. 예, 재무관리, 그래서 대학원에서 재무관리 공부하셨죠.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해박하세요. 그 금융업에서 종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19년이잖아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 책에 대해서 인터넷에 평가는 그랬는데, 성지순례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과 너무나 딱 맞아떨어져요. 부동산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이게 19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5년 전 책이잖아요. 지금 무슨 독두를 탄 것 마냥 지금 너무 잘 맞아요. 저도 보면서, 와이프랑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5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너무나 잘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흐름을 알고서, 부동산이 이렇게 가는 걸 알고서 하니까, 이게 이분은 자기도 얘기를 해요. 뭐 성지순례 왔다 누가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제까지 쭉 봐왔던 경제 흐름을 얘기를 해요.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 흐름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고 한다면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모형을 만들고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자기 공부했던 경제적으로 그 수많은 경제자들이 얘기했던 거를 정리해서 적용을 하다. 그게 대단한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이거를, 이분의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20만 부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네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노예의 삶. 이건 노예의 삶이라고 표현이 좀 이렇게 한데, 키요사키의 월급쟁이 부자, 아니 월급쟁이, 그 월급의 노예라고 하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결인데, 노예의 삶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분도 얘기하는데, 이게 노예의 삶이란, 하이에크인가?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에 이거 주식 얘기도 해요. 주식 얘기도 하는데, 이거 워렌 버핏이랑 케인즈 얘기를 하거든요. 워렌 버핏이랑 케인즈랑 굉장히 닮아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부동산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아우르는 그 부자의 어떤 마인드,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파트가 읽으시면 훌훌 익혀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경제학상을 탄 그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러 모형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현재의 현상이나 어떤 그 작용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거죠. 이게 원래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모형 하나하나가. 행정고시에 무슨 주관식으로 나와도 될 법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을 정도, 그 정도예요. 통화량이 늘고 금리가 막. 근데 이거를 되게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세요. 예, 일단 이 정도. 구성님은 그동안 뭐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예,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책에 프롤로그가 있는데 제가 프롤로그는 여기서 뺐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프롤로그는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영화에 트레일러 그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프롤로그를 봐버리면 위에 있는 내용을 보기가 저는 싫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이 여자가 하고자 하는 걸 가장 컴팩트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롤로그마다 좀 그 성격은 차이 있는데 그냥 정수가 다 뽑혀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보면 뒤에가 보기가 싫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프롤로그를 안 봐요. 뒤에 책을 쭉 읽으려고. 근데 이 책은 제가 프롤로그를 봤거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프롤로그도 꼭 보세요. 이 책은 제가 프롤로그 꼭 보세요. 그리고 이 책은 한마디로 이제까지 책 제가 대동남 여러 가지 추천해드려요, 소개해드려요. 추천과 소개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이거는요, 강추. 제가 이거 좀 라벨링을 안 달긴 했는데 강추드립니다. 강추. 강추. 전 개인적으로 키요사키 부자 아빠 그거보다도 이 책을 더 예, 강추드려요. 왜냐면 키요사키는 물론 나온 지 오래됐죠. 뭐 비교를 해서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월급의 노예라는 개념은 워딩을 나오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일깨워주긴 하고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이분은 그거를 넘어서서 그래서 좀 더 굳은 거죠. 부동산 할 적이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흑수저는 말 안 하시는데 월급쟁이가 월급 받는 그 임금 노동자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좋은 책은 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하우가 있어요. 근데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하우는 없어요. 하우는 솔직히 그 책은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은 그것까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나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 월급의 노예 탈피하고 좀 투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먼저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린다. 제가 영상을 그렇게 찍진 않았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그러면 내가 부동산으로 갈지 주식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하시고 그럼 해당 파트 부동산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근데 물론 본인의 적성도 보시고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도 보시고 자금 플랜을 보셔야 돼요. 근데 시드머니가 월급이 본인이 너무 작아. 지금 서울 집값이 날아다니니까.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고 주식으로 시드를 키운 다음에 내가 부동산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해요. 기승전 부동산으로 갑니다. 진짜 부자들. 예. 부자들 중에 부동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 부동산. 주력으로 본인이 처음부터 주력으로 주식을 했냐, 부동산을 했냐의 차이는 있는데 기승전 부동산으로 가긴 해요. 결국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거는 이 책은 좀 강추를 좀 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여러 책들을 저도 보긴 했는데 예, 강추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 좀 많죠. 예,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좀 하도록 좀 이것도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 노예의 삶을 선택을 했대. 선택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을 받는 건 왜 그런 월급쟁이가 됐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쉬운 방법이 월급이라는 거예요.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돈을 버는 방법이 월급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쉽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보편화된 돈 버는 방식이 월급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에 맛을 들이면 월급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키요사키 월급의 노예, 아니,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약간 그래요. 케인즈가 큰 정부를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가 불황이 왔을 때 케인즈가 이제 스처럼 나오죠. 큰 정부가 나와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 물론 이거를 전혀 부정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도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했다 보면 저는 합리적 기대 이론이고 자유주의 파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국가 주도의 성장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들이 한때 굉장히 득세되고 막 그렇게 정부 쪽에 많이 등용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행정고시 재경직이나 이렇게 봤을 때 케인즈 쪽 문제들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 저희가 큰 정부로 지향해 왔으니까. 근데 미국은 굉장히 자유주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도 했죠. 빈부의 격차 커지고, 그리고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큰 역할 이렇게 했는데, 이 우성님도 공부를 좀 오래 하셨잖아요. 경제학. 그래서 약간 정부가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무슨 뭐 규제를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시장의 어떤 자율스러운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 걸 좀, 어, 좀 강조를 하세요. 너무 많은 제약과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당장으로는 어떤 선심성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막,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퍼주기식 하고, 복지 많이 들리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다 돌아와요. 그게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고 쓰면 결국 우리가 결국 그거를 페이백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는. 근데 사람들은 좀 단편적이다 보니까 그런 포퓰리즘, 그런 정부에 표를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왜 그럴까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걸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고 서울이 더 커지지 않게 억누르려고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기치하에 계속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죠. 물론 전혀 그런 양극화 그런 거를 해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포퓰리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좀 정치 성향과 나랑 안 맞다,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 뭐 재무, 경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복지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걸 들고 나와야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나오죠. 통화량 증가.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인생 투자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근본위 제도를 하다가 예전에는 통화량을 갖다 쓰면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갖다 쓰면 1조 원의 금을 줘야 됐단 말이에요, 은행에.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 찍어내기가 더 좋은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결국 통화량이 많아졌다. 뭔가 많아졌다는 건 뭐죠? 흔해졌다는 거죠.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건 돈이 흔해졌다는 거죠. 돈이 흔해졌다는 거는 뭐 반작용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빵이 예를 들어 보름달 카스테라 빵이 예전에 500원이었는데 통화량이 막 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원 되는 거죠. 그 빵이라는 것 자체는 변치가 않았는데 통화량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빵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어떻게 되죠? 앉은 자리에서 500원에서 1,000원을 번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빵을 사 먹는 사람은 500원에 사 먹었던 걸 얼마에 사 먹어요? 1,000원에 사 먹었죠. 근데 임금이 올랐으면 됐어요. 근데 임금이 요 사이에 이 물가 상승률을 딱 쫓아가는 업종이 많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회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 저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업의 성장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500원에 먹을 수 있는 보름달 빵을 지금 임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 임금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선심성을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퍼주기를 하게 되면 이거죠. 저는 이 메커니즘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떤 정부도 이게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이 초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떨어진 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게 아니라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걸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이렇게 되죠. 경기 순환이.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 실물 자산 가격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탄 사람들 누구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기 흐름이 반복되면 반복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는 건 뭐예요? 여기 올라타라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원인도 없고 하나도 얘기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는 길은 외롭고 곧 외로운 길이네.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비법이고 뭐고가 없어요. 저렇게 저기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저 올라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카드 자르고 치 모으고 시드머니 모은 다음에 불리기 한 다음에 서울 들어가고 서울 부동산 들어가고 집 보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될지 왜 이미 많은 책들이 얘기해요. 부자는 어떻게 됐는지 정해져 있어요. 이 책에도 얘기해요. 부동산 사라, 주식 사라라고 얘기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흑수저, 여기 흑수저로 표현하는 흑수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창업을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창업은요, 그만큼 본인이 머리가 좋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창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전체 부자에서 얼마나 비율이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기업가 좋고. 그리고 내 이름에 비하면 자본가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압니다. 예. 초반부터 지금 너무 또 열을 올리고 있네요. 그렇죠.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의 실질 소득 감소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포기식이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만약 집이 없어. 근데 막 정부가 퍼주기식 한다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결국 세상에 공짜 점수가 없다. 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거 있죠. 다 이걸로 들어간다니까요. 공짜 점수가 없다. 이게 저도 데어리지너 프리런치는 진짜 경제학을 관통하는 엄청난 명언이에요. 누군가 저 연대 경제학원 이걸 거기 공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경제학자들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모형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는 하나의 명언, 자기 하나의 가르침을 뽑자면 자기는 이 프리드먼의 이걸 뽑는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냥 이거는 경제학이 아니어도 세상을 관통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공짜 점심 없습니다. 누가 뭐 밥 사준다? 분명히 기대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와,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서 이거 보세요. 밀턴 프리드먼이 언제 나온 사람인 줄 아세요?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통용되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예? 돈을 많이 찍어내서 화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보 정권과 부동산 가격이 되면 어떻게 더 오른다.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해요. 애초에 잡을 거라는 그 집값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잡을 건데요. 예? 집값을 누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전 수요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이게 정말로 세상의 이치예요. SD죠. 근데 정부가 나서서 너 너무 비싸 여기다 맞춘단 말이에요. 적정 가격인데 정부가 가격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규제를 통해서 이런 거 많잖아요. 임대료 상한제, 뭐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임대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맞추죠. 공급이 줄죠. 수요는 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초가 수요고 초 수요가 이거는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게 캡이 없어지잖아요. 입돈된다 이렇게 된다니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요. 여기서면 끝났을 요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이 초과 수요 때문에 더 오른다니까요. 네. 그런 거 잘 보세요. 뭐 정부가 규제해주고 막 좋은 거 같죠.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어? 전략적 사고와 열심히 망하는 방법. 전략적 사고 없이 그냥 열심히만 오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뭘 열심히 해. 근데 더 빨리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도덕, 뭐 이런 걸로 돌아가지 않아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올바로 나가야 되는 디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만 하고 막 하면, 가끔 그런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매일 열심히 일어나서 출근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이 박봉에 휘둘릴까?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맨날 놀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배짱이처럼 사는데, GV80, 자꾸 GV80이 왜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지 모르겠어. 막 외제차 끌고 막 친구들이랑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돈 펑펑 쓰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부자 되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저기 실물 자산 저 곡선에 올라타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 이 곡선에 올라타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올라타는 건 뭐예요? 재능이나 헛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전략적 사고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이클 포터 유명하죠. 그래서 5가지 경쟁 요소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랑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긴 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 아,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선의로 포장. 이거랑 일맥상통하죠? 뭔가 편안한 길 같아. 근데 그게 알고 보니 go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또 계속 이게 경계를 하세요. 이 선심성 정책, 규제. 여러분들 그게 도둑놈 신고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뭔가 무상으로 뭘 여러분들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뭐 어떻게 되죠? 대물이 된다 그랬죠. 그 말이 왜 있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세상에는 뭐예요? 공짜 점심 없다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 없으니까 공짜 바라시면 안 돼요. 정부가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시드머니 벌고 어떻게 부를 키울지를 고민해야지 정부가 뭐 해주겠거니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비율과 그게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된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는 A라는 친구가 똑같이 같이 술 먹고 놀던 애가 부자가 됐어. 시기와 질투. 제가 이 얘기했죠. 그럼 얘 어떻게 하죠? 얘 디스하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연락 안 하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의 성공이 배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 아파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얘기를 듣고 따라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죠. 시기와 질투하죠. 왜 질투하죠? 본인은 안 했으니까. 본인은 노력 안 했잖아요. 본인은 부자가 되려는 공부 안 했잖아요. 이 사람 공부했잖아요. 물론 운일 수도 있지만. 근데 본인은 안 했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안 해놓고 본인이 부자가 되려는 선택 안 하고 안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거를 왜 이 사람을 깎아내려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부자 되려고 선택을 전략적 사고하고 한 건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부자 된 건데 왜 얘를 깎아내려요? 열심히 안 한 본인을 자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어떻게 돼? 시기가 질투를 느낄 수도 있지만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부의 비밀이라는 책 나왔다 그랬죠. 1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부의 비밀. 부의 비밀. 뭐죠? 누구에게나 부자가 되는 가능성은 공평하게 열려 있다. 이게 부의 비밀입니다. A라는 애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B라는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왜 마르크스는 실패했을까요? 이걸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개인 소유, 부가가치를 개인이 소유하는 걸 막아놨어요. 국가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열심히 해도 그게 공평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어떻게 되죠? 생산량이 줄죠. 그러니까 공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열심히 하면, 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부의 비밀이라고도 관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부의 비밀 뭐였죠?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향상성,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쁘냐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쌓는 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건 그리드, 탐욕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발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탄생시킨 종교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느님조차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기특하고 갸륵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러겠죠. 나를 닮으면, 내가 저렇게 부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당연히 기특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된다는 사람을 디스하고 욕하는,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같은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누구가 먼저가 되는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그래서 덩샤오핑 개방정책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선부지론, 흑묘백묘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공산주의이긴 한데 경제 발전을 해야 돼서 약간 변형된 그 사회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라기보다 사회주의. 중국이 만약 마르크스적인 사회주의를 계속 유지했다면 중국은 저렇게 클 수 없었겠죠. 부자를 시기하고 통제하는 정책 이거라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나옵니다. 왜 노예의 삶을 선택했냐고 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네. 사회는 시장의 원리는요. 도덕적 기준으로 나 회사에서 인터넷 서핑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 나 점심시간에도 일했어. 회사 관점에서는 이만한 직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삶적으로 봤을 때 그냥 월급의 노예인 거예요. 나는 막 했어. 근데 시장의 원리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포탈하고 세금 포탈하고 막 범법 저지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문명을 잘 보세요. 범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원리 뭐예요? 시장의 원리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 제가 경제학을 부전공했는데 느끼는 게 진짜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거는요. 시장 경제의 기본이잖아요. 수요와 공급. 여기 진짜 이게 인생의 되게 중요한 진리 같아요. 예. 부동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을 비틀거나 규제하거나 꺾는 애들이 나오면 시장이 반드시 그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진짜. 예.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과도 같아요, 시장은. 뭐 억지로 뭐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그건 반작용이 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결국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균형 가격을 찾아간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대단하죠? 진짜 경제학자들은 정말 머리들이 천재들인 것 같아요. 정말 천재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단련하고 경제된 그들의 사고를 우리는 그냥 책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론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천재들이 만들어 뽑아낸 거죠. 그 정수죠, 정수. 아, 또 홍대로 했네요. 예. 아, 여러분들, 시장에 자꾸 막 부동산 기사 나오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결국 돌고 돌아 결국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자, 부동산 인사이트라는 책을 읽고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거기서 무슨 얘기하죠? 무의 정점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올렸죠. 뭐 GTX 이런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어디가 뜨고. 결국 돌고 돌아 뭐예요? 이 두 책에서 얘기하는 거 뭐 인구 밀도 얘기하죠. 인구 밀도 플러스 뭐예요? 3년간 주택 공급 수 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인 거예요. GTX가 뚫리고 그래 GTX 뚫렸어. 오케이. 그럼 GTX 뚫려가지고 향후 2년 3년 내에 진짜로 실거주 입주자가 들어왔냐는 거 이게 뭐예요? 수요잖아요.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 공급이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 하면 그 부동산은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 두 책이 간통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이 법칙이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잖아요.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봐라. 그러면 공급은 뭐냐? 3년간의 그 적정, 그 해당 그 인구 밀도에 따른 적정 공급 수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인구의 0.5% 정도가 S급이라고. 그 이상이 되면 조금씩 급수가 나눠지고 간에 그런 평가표는 있긴 한데 공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GTX가 뚫리고 어쩌고 그건 하나의 가격의 증폭 요소는 되지만 가격의 결정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책을 여러 개 읽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게 막 쏟아져 들어오네요, 지금. 그래서 노예길 하이에크가 썼다 그랬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주어지죠. 근데 이거와 함께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경쟁이죠.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가 줬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뭐죠? 책임이 옵니다. 이게 따라와요. 이게 따라와요. 자, 부자가 되고 말고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겠죠. 경쟁하죠. 노력하죠. 그리고 이거 되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겠죠. 돈 털어먹고 막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유는 누리고 싶고 이건 힘들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맹종의 대상을 찾는 거죠. 나 이런 거 다 힘들어. 왜 이런 게 다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본인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들.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재가격 찾을 거야.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거든요? 폭락해서 다 망해버려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 본인은 안 했으니까. 본인은 안 했으니까. 본인은 하기 싫으니까. 본인은 이렇게 부동산 임장 다니고 책 읽고 투자책 읽고 그렇게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하게 해버려라 라는 믿음이 그냥 이런 말하는 사람들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그게 뭐예요? 노예의 삶인 거예요. 노예. 사회가 제시하는 그 안에서만 하고 싶은 거죠. 그 안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노력을 하면 쟁취하고 도달할 수 있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도달한 사람들을 뭐예요? 매도하고 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위에 복종하고 종교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저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노예가 된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 믿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본인의 이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서 편한 이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고 스스로 이걸 안 하고 이게 노예의 길입니다. 이게 노예의 길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본인이 경쟁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불안감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계속 요런 얘기 계속 나오죠. 선심성, 진보, 도시를 파괴하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임대료 상한제 나와요. 그래서 그 제가 수강했던 강사분이 상한제잖아요. 탑 프라이스를 제한한다는 거죠.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원래 적정 가격이 여긴데 이게 상한제로 여기를 정부가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죠. 효과 수요가 나죠. 근데 공급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공급이 주는 게.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게 공급자 이익, 수요자 이익 이렇게 하면은 이익분 나는데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주택의 공급자들이 그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한제를 걸어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주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뭐가 주택을 늘리려고 하겠어요? 주택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들이 뭐 돈이 안 벌리니까 그 주택을 개보수하지 않아요. 재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택은 어떻게 되죠? 노후화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초과 수요인 거죠.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 집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시장 전체가 공급과 거래는 줄고 노후화는 되면서 초과 수요는 내가 이 수요자들이 어떻게 돼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정부가 그러면 여기에 걸려 있는 몇몇 사람들이 땡 잡은 거죠. 그 사람들만 땡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좋게 하자고 지금 집주인들 그렇고 여기 수요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투자 짠다 한단 말이에요. 그, 그 주택 시장 자체를요 그냥 아사시키는 거예요. 아사. 저거는요 아사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도 있고. 이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에도 매년 축제되는 문제예요, 이거.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민주화 얘기하죠. 이거 굉장히 좀 경계를 하세요, 이분은. 경계를 하세요. 정치인의 인플레이션 현택? 이거라는 거죠, 이거. 어느 정치인도 이거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건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떠나서 정부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걸 끌어안고 가는 메커니즘이에요. 통화량 지금 또 나오죠. 또 나와요.
또 나와요. 화폐가 실질 임금 감소되죠. 실물 자산 보유자와 미보유자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이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월급이 그렇게 안 오르거든요. 월급 물가 상승률이 없어. 그래서 이게 노예의 삶이라고 이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지금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파퓰리즘하고 이 근데 정치인도 그렇고 이게 뒤에서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걔들은 그러면 왜 이런 걸 할까? 결국 자기네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이라는 거. 포퓰리즘을 쓰는 이유가 왜 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저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표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 표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포퓰리즘 저렇게 퍼주기식이 저렇게 비효율을 낳고 저렇게 된다는 거 알면 이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하는 정치인들 뽑아주면 안 되죠.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뽑아주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정치는 결국 국민의 수준에 따라 귀결된다. 누가 얘기한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제 결론 났죠. 노예의 삶을 살기 싫으면 어떻게 실물자산 보유해라. 이 챕터의 1장의 결론입니다. 좀 길게 얘기했네요. 자, 부동산 양극화. 이게 어쩌면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저도 이제 부동산을 좀 재투자, 재테크하고 싶어 하는데 시드머니가 없어갖고 지금 죽겠어요. 아, 지금 또 서울 판교. 이게 부동산이 왜 양극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막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막 그 세종시로 이관하고 막 국토 균형 발전 말 좋죠.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생각처럼 왜 안 될까요? 그 회사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 거제, 울산, 저쪽 포항이 맞나? 일단 그쪽도 왜 왜 그럴까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와요. IT, 바이오, 금융, 혁신, 지식 기반 산업,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된다. 서울 판교가. 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불러오는 제일 중요한 인재. 얘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애들이 서울에 있다고요. 그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죠. 그러면 얘들이 왜 서울에 왜 올까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일자리는 왜 또 여기 있죠?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 순환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닭이 달걀 낳고 달걀이 또 닭이 되잖아요. 그걸 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재들끼리는 지식의 결집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뭉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질적으로. 이거를 결속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판교 이런 쪽으로. 예. 지금 저쪽 지방도시 어쩌 제조업 중심 지방도시 침체되고 있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생산성을 올리려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저쪽 동남아라든지 이미 중국도 비싸졌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공장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조업이 나름 그 도시의 성장 메카였던 그 도시들은 지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제가 특정 지방을 뭐 폄하하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현상이 있고도. 막 조선소 나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양극화죠. 그래서. 네. 슈퍼스타 도시. 아, 영상이 좀, 또 잠깐 끊겼네요. 아, 애들이 또 와서 렌즈를 빼느라고. 아, 지금 그랬죠. 그래서 슈퍼스타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도시를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되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이게 모여 있을수록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아, 기업의 집적 효과, 이거 비용이 되는 거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의 왕래를 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같이 모여 있으면 집적 이익이 나니까. 그리고 인제 또 얘기하죠. 결집 효과. 인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회사들도 모여 있고 인프라도 좋아지면
인재가 아닌 일반 범인들도 이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재가 모여 있고 더 많은 인재를 부르죠. 인재 결집 회사를 부르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급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도 와서 이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어가 뭐예요? 인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글로벌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야 부산도 도시고 대구도 도시고 우리는 뭐 서울만 특별시냐 우리도 광역시다 막 물론 맞아요. 아 그렇게 그 광역 그러니까 그 광역시도 다 컸던 거죠 도시라가. 근데 다만 그 이전에 요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되죠. 이런 것들 업종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 이주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학자 정약용 서울 심리안에 살아라 그 옛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유배를 가서 되게 와 있는데 서울에 인제 그 개경이라고 그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가까이 살라고 해요. 왜냐면 그래야 뭐 신문물 발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옛날부터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시키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시 슈퍼스타도 그 도시의 승리란 말을 합니다. 혁신과 발전의 집합소가 되고 즐거움, 이성과 만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저쪽 농촌이나 이런 쪽에 가면 성비가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도시의 성비가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도시 성공 요소 핵심 두 가지 이거예요. 이겁니다. 인재, 일자리. 이게 두 가지죠. 이게 두 가지. 이게. 그리고 인재가 되려는 건 뭐죠? 자녀 교육인 거죠. 학군. 이거를 다 갖춘 데가 어딨어요.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그나마 그 지방에서 대구도 그렇고 약간 학군 좋은 데들은 거긴 좀 비싼 데가 있어요. 수성구라든지 몇몇 군데들이 있죠. 지방에도 나름 그 비평준하고가 아직도 있나? 일단 지방에서 나름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집값이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던 애들이 이제 대학 합격하면 어디로 가죠? 예, 서울로 와요. 예,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도권 억제 정책을 하죠. 지방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이거를 폐지했대요. 예. 왜 그러냐.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서울이 크고 이렇게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서울이 크고 메트로폴리탄이 이렇게 되는데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뭐예요?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는 근데 정치인들은 왜 저런 정책을 할까요?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서울에 살지 않는 그 비서울권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때문에. 왜 서울만 그렇게 인프라해? 우리도 좀 해. 우리도 KTX 놔주고 우리도 해. 그 사람들 표 얻어야 되니까. 예. 물론 제가 그래서 뭐 딴 데는 낙후되게 놔두자는 게 아니고 거기도 개발하고 뭐 해야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지방 도시들도 당연히. 근데 저런 걸 기치를 내걸고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마치 그것처럼 서울을 억눌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오는 비효율적인 게 많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지방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인프라로 될 게 아니라 사람을 해야 돼, 사람. 사람이 몰리는 곳이 곧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방에 활성화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몰릴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파트 많이 지었다? 사람들이 여기 왜 가요? 여기 왜 가요? 사람들이 여기 몰리는 이유를 만들어줘야죠. 일자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예? 그래야지. 그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야, 아파트 많이 지었어. 싸게 지었어.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와? 왜 들어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주택을 구매하라. 왜 서울 불패, 왜 서울 주택 사라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어, 이게 커질수록 분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작으면 한 사람이 멀티를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비효율적인 거예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일만 해도 돼요. 조그만 일 하나만. 왜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모가 작은 사람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일만 해서 못 살아요. B도 하고 C도. 이거 자체가 사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거든요. 테일러의. 그게 서울은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서울이 승부처가 된다. 설령 조금 좀 물리더라도 서울에서 물려야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 가능성이라도 있지, 저쪽 다른 데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물려갖고 하락 맞으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인재 집결하죠. 본사 연구소가 핵심 부처 되고. 자, 이게 핵심 부처가 서울에 있고 제주도서는 어때요?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본사 연구소는 서울에 계속 이렇게 판교 이런 쪽에다 놔둔단 말이에요. 공장이 있겠죠. 공장이 이렇게 있던 애들이 어디로 가죠? 또 동남아로 가죠. 그럼 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여기는 비어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양극화죠. 이 책이 언제 쓰여졌죠? 19년도에 쓰여졌죠. 지금 어떻게 24년이죠? 5년 후가 딱 들어맞죠, 지금. 들어맞죠, 지금. 지금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투자자를 빼가지고 서울로 오고 있죠. 인서울 못하니까 지금 어디 가죠? 수도권 들어가죠. 서울이 비싸니까 수도권도 지금 이게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 집결. 지금 두 가지 말이 계속 나오죠. 인재, 집결이란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계속 쌓이고 뭉침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코어가. 점점 더 이게 스택이라고 그러죠. 켜켜이 쌓이는 거. 레이어가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 상승은 투기꾼에 의해서 집값 상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투기꾼, 투기꾼. 근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맞아요. 이 사람들의 세력을 무시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있긴 있어요. 이 우성님도 책에서 인정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오버슈팅 때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 이 몇몇 투기꾼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부동산의 수요고 부동산의 투자인 사람. 자, 여러분들이 수요자에다 집을 샀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매수자에서 매도자가 됐죠, 나중에. 그러니까 영원한 매수자도 없고 영원한 매도자도 없는 거예요, 주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세로 살다가 전세 수요였죠?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 매수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집을 샀어. 근데 나중에 집을 팔 때 되면 집의 매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주택의 공급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매수자도 없고 영원한 매도자도 없는 게 돈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그때그때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 투기 세력이 좀 끼고 가격을 좀 올리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영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그 투기 세력이 그렇게 있다면 지금 하락장 왔을 때 저 냅뒀을까요? 하락장은 투기하는 사람들한테도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장을 매니퓰레이트 할 정도의 세력 힘이 있다면 주식 시장하고 다르다니까요. 주식은 특정한 테마주, 특정주에 작전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네가 띄우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얘네는. 하나하나 건수가 끈데. 이 애들이 만약 그렇게 시장이 매니퓰레이트 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하락장이 오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락장 오지 않게 어떻게든 디펜스 쓰고 막 했겠죠, 얘네들이. 근데 오를 때는 좀 더 오르게 해주는 그런 거 없잖아. 있긴 해요, 얘들이. 분명 있어요. 맞아요. 상승장 갈 때 더 불을 지르는 약간 효과는 있는데, 근데 결국 큰 부동산 이 흐름은 결국 경제 호황의 자연스러운 호황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화량이 늘고 요 메커니즘에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요 메커니즘에 이제 시기적절하게 잘 올라타고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애들이, 그게 투자자들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으면 투자자가 되는 거고, 투자자와 투기꾼은 제가 봤을 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크게 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잘못된 믿음과 그냥 무지성의 낙관론으로 내가 사면 오를 거야라고 영끌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투기꾼. 내가 근데 저평가단에 싸게 된 애를 제대로 가치 평가해서 들어가는 건 뭐 투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투기꾼이 막 부동산을 좌지우지 매니플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설령 그 투자자들의 세력이 좀 있다고 해도 걔네들이 그렇게 단결해 갖고 어디를 띄우고 하락시키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왜 부동산 자체는 원 바이 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매니플레이트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고 금리의 영향을 받고 저렇게 통화량에 따라 저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지방 비교 우위, 비교 우위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거.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A라는 제품을 1번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B라는 제품을 2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아, 예, 이렇게. 아,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좀 표를 그리고 해야 되는데 10개, 20개, 5개, 10개. A 1번 사람, 2번 사람. 둘 다 1번이 더 우월한 거잖아요. 근데 비교 관점으로는 뭐냐면 30분의 10이죠. 30분의 20이죠. 얘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얘는요. 15분의 3, 3분의 1. 얘도 그러네. 이거 10으로 할게요. 10. 오, 이렇게 할게요. 15분의 10. 얘는 A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량으로 치면 1번이 다 생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비교 우위라는 거는 서로 비교해서 얘는 A, B보다 B를 생산하는 게 더 생산성이 좋은 거고 얘는 A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2번 사람에게는 A만 생산시키게 하고 1번 사람에게는 B만 생산시키게 하는 게 비교 우위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 지방 비교 우위는 뭐예요? 제조 공장이죠. 신국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서울 판교는 뭐죠? 비교 우위 뭐죠? 본사, 연구소, 핵심, 바이오 이런 애들이 비교 우위에서 들어간다는 거고 지방은 뭐예요? 이제까지 제조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제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따라 갖고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 호황일 때 토지 소유자, 노동자, 빈부격차가 그래서 경제가 불황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때 그때 치고 올라갈 때 자산의 이 그 부가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다운턴 됐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산 가격이 다 팔고 난리 났죠.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그걸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얘가 오를 때 쭉 오르거든요. 그럼 얘들이 벌어지죠. 그럼 이때 판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나마 들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판 사람들 어때요? 없죠.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벌어지고 또 하락장 올 때 또 이게 또 팔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그럼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죠. 투자자들을 계속 돈을 버는 거죠. 다단 판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되고 못 버티고 판 사람들은 GTX 개통, 동탄과 파주 이런 얘기죠. 서울과 아파트 집값의 격차가 감소되는 게 맞아요. 이 요인은. 근데 상가는요, 오히려 이거는요,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게 뚫렸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쪽으로 가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치인의 이해관계, 시기 질투. 이게 참. 근데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크면 서울이 커지게끔 해주면 돼요. 그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할 애들 재개발, 재건축 하게 해주고,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거래를 활성화시켜 갖고 그런 거 좀 중과 없애주고 그러면은 이게 서울이 뭐요 수요와 공급으로 해소를 해야지 이상한 데 가도 뭐 신도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인데요? 이거 자체가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자, 서울이 집값이 왜 비싸죠? 서울 집값이 왜 비싸요? 인구 밀도가 높고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릴게요. 지금 서울 집값 평균이 이쪽이라고 했죠. 자, 집값이 높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를 줄이면 돼요. 수요가 줄여져요? 이런 직접 효과가 있는데 아니죠. 수요를 줄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뭐죠? 공급을 늘리면 되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서울 주택의 공급을 늘리면 될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비싸? 서울의 주택을 늘리면 된다니까요. 서울의 주택을 늘리면 끝날 일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이 지금 빽빽하죠. 이게 무슨 도화지에다가 뭐 그리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래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올 애들이 이미 연한이 도래되는 애가 거의 50%가 넘어간대요. 그런 애들 규제 풀어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짓게. 용적률 다 하고, 다 허물게 용적률 올려가지고. 그게 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 있죠. 얘네들이 거래하기 쉽게 하자라는 거예요. 거래를 쉽게. 얘들이 들고 있는 거, 그나마 이거라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공급을 늘리고. 그러면 이게 늘겠죠? 공급이 쭉 늘겠죠? 그럼 서울 집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서울 집값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누누이 얘기했죠. 부동산 인사이트 부의 정점에서도 얘기했죠. 뭐죠? 인구 밀도와 주택 공급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분들도. 뭐 지택스 이런 얘기 안 해요. 서울의 집값이 높아? 그럼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정치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서울에 저렇게 재건축 쉽게 해주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방 애들이 시기 질투하거든. 왜 서울만 그렇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도 없어요.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몰라. 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방,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오른다니까요. 집값이 오는 건 사람이 거기 몰려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사람이 몰리냐는 거예요. 왜 몰려야 돼요? 살기 좋아서? 어떻게 살기 좋아야 되는데요? 좋은 학교가 있어요? 연구소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사람이 거기 왜 살아요? 본인만 그 동네 살아서, 본인만 그 토박이라서 그 동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값만 오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돌아가요. 시장의 원리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바람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슈.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랬죠. 상했다. 건설사 이익 감소되죠. 이거 공급자의 이익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공급을 하고 싶지 않겠죠. 이게 큰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수요 공급국 좀 많이 그리네요. 여기다가 지금 적정 가격이 이건데 상한제를 묶어놓죠. 거래가 준 거예요, 이만. 초과 수요되고. 이 공급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됐었는 게 공급 자체를 줄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공급 자체를 건설사들이 막 부도나고 건설사들이 안 되고 뭐 하면은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 잡으려고 내놨던 게 저렇게 더 된다는 거죠. 일가구 다 죽겠다. 이거 지금 잡아 죽이려고 난리죠, 지금. 매려, 매려. 진짜. 아,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심하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심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해요. 여러분들도 하시라고요, 그럼. 열심히 해서 하세요. 아, 저도 돈 없었고 지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려고 하잖아요. 하시라고요. 왜 안 해놓고 왜 저 사람들 욕해요? 예? 이분들도 그 공급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도 매도자가 되고 그럼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규 공급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기존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거래 활성화 통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뭔가 눈꼴 쉬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거랑 경제적으로, 시장 원리적으로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봤을 때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 제끼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막 그런 게 시기와 질투인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뒤에서 나와요. 지금이라도 시드머니 모아서 들어가시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정해진 방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롭고 고난의 길이긴 해요. 저도 지금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책 읽으면 마음 한쪽이 좋진 않아요. 와이프한테 가끔 그래요. 나 이제 이런 거 좀 안 읽고 싶다. 그냥 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빨리 뭐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억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나 시드머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신발 고쳐매고 임장 다니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예 삶은 선택을 했다고. 자유는 뭐라고 그러죠? 선택, 경쟁, 노력, 그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불편하다고 시선을 돌리면요. 여러분들은 노예 삶을 계속 사는 거라고요. 저는 거 벗어나고 싶다고요. 월요일 날 출근하는 길에 웃고 싶다고요, 저는. 저는 웃고 싶어요, 지금. 새벽 몇 시에 일어났는데? 5시에 일어나고 첫차 타고, 광역버스 타고 출근했네요. 저, 진짜, 내일 모레 갑자기 뇌졸중 와서 쓰러져,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 월급, 진짜 그 날이 오길 바래요. 출근하는 그 광역버스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었어요. 다른 직장 동료들 보면 좀 웃으면서 하고 싶어요. 예. 아, 또 제가 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전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케인즈가 경제학적 치고 굉장히 부를 축적을 하거든요. 3천만 달러 그 옛날에 3천만 달러면 굉장히 근데 케인즈가 돈을 그 주식 투자를 잘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 얘기를 하면서 큰 원칙 그런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케인즈 얘기예요. 이거 보통 케인즈 얘기인데 워렌 버핏도 닮아 있고 타이밍 주식을 했다. 이 사람 경기를 예측, 그 보이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쓴 애가 경기 예측을 투자를 하지 한 게 아니래요. 결국 대중생각과 행동. 왜냐면요, 인간은요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차라리 그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 더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수의 편에 서라. 왜? 대중이 몰리는 순간 이미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투자하라.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죠. 주식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요, 집중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 주식으로. 근데 내가 이거를 해칭을 하고 싶어. 그럼 포트폴리오 하는 게 맞고. 근데 소액인데 포트폴리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식의 지읒도 모르는데 그건 하나 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얘가 들어갈 놈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몰빵하는 게 낫죠. 그건 투기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싸. 지금 저퍼야. 저평가돼 있어. 얘는 분명 지금 경영진도 좋고 수익 구조가 단단하고 지금 진입 장벽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돈 다 끌어갖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근데 끌어올 때 요건 하지 마라. 지지는 마라.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가용한 자금 내에서 있어도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그런 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변동을 무시하라. 이거랑 일맥상통하죠? 예. 주식 가치의 측정 계량적으로 하기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계량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주식이 아닌 부동산. 이게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주식은 몰빵해서 집중 투자하고 다만 주식시장 자체가 다운턴 오거나 이럴 때 부동산을 또 뜰 수도 있고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산의 종류로 포트폴리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차트 분석도 펀드 매니저도 엉터리다. 이거 보고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차트 분석 중에 예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으거든요. 그거는 직접 책을 보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게 사라, 접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기순이익인가 영업이익인가 이거거든요. 자, 영업이익 대 주가가 몇이냐 이거잖아. 이게 낮다는 거는 더 성장을 싸게 나왔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예외도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상황도 좀 보시고 투자 여부와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투자를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되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승 하락 확률이 아닌 기대값. 이건 얘기를 좀 들을게요. 이건 조금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데 A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상승 확률이 그래요. 잠깐만 이거 제가 이거 정리를 해놨나? 안 했구나. 설명을 드려야겠네. 상승 확률이 90%예요. 하락 확률이 10%예요. 이것만 보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상승했을 때 이익이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대값이 어떻게 되죠? 900엔이니까 9죠. 선에서 10이죠. 마이너스 1이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상승 확률이 90%나 되지만 이 A라는 투자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락했을 때 이 피해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투자 여부는. 야, 이거 뜬데 거의 100%야. 거의 100%야. 근데 주식에서 100%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운했을 때, 다운턴 됐을 때 손해를 본인이 봐야 되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켈리 공식이라고 있어요. 투자 비중을 이렇게 두한 다음에 이길 확률. 그래서 이길 확률을 2g의 확률 빼면 그거죠. 실패 확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규모를 나오는 거죠. 일단 이걸로 1번을 하고 자, 그럼 투자 결정이 됐어. A안 들어가. 아, 기대값이 플러스야? 그럼 들어가. 얼만큼 들어가야 돼? 요 정도 들어가야 돼. 요걸 모형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거 아마 주식 들어가면 온갖 더 많은 모형도 많을 거예요. 근데 큰 국지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아, 이 얘기. 제가 저번에 아마 몇몇 영상 전에도 얘기했죠. 워렌 버핏이 그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을 때 받았던 질문. 워렌 버핏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가장 최악의 투자는 뭐냐? 워렌 버핏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은 게 나에겐 최악의 투자다. 와, 대가죠, 대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본인이 알았대요. 근데 그 시장 상황이 뭐 여의치 않고 자금 운용 상황에서 원래 100을 들어가야 될 걸 내가 10, 20밖에 못 들어간 거. A라는 기업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확신이 있었는데 못 들어간 거. 이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최악의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정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위험을, 투자는 마음이 다르죠. 인간의 비이성적인 무리짓기가 자산을 버블 한다는 거예요. 자, 버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얘가 너무 많이 오른지 안 오른지 어렵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 대비 너무 많이 올랐네. 그래서 얘는 비정상적으로 올랐네. 얘는 버블이네. 라고 판단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케이프 지수랑 케이스 실러 인덱스. 케이스 실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요거는 부동산 쪽이고, 이건 주가 쪽이에요. 물가 대비 적정 그 주가 상승을 보는데 얘가 일정 수정 넘어가잖아. 이건 버블이라고 보는 그런 주가 지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주식 투자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미국 시장이에요. 이거 미국 시장. 미국이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아 지금 너무 버블이네. 좀 빼야겠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약간 큰 원칙들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아, 여기는 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자, 투자 얘기를 만드는 부여보자. 아까 부동산의 메커니즘 봤고 주식을 이기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간은 그런 법칙이랄까? 그러니까 관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강남하죠? 강남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가 사람 간에 살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빈곤이라는 건 상대적 빈곤, 과시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통한 부자 달성과 노력하지 않은 본인. 아, 그러니까 강남에 들어가고 빌딩 부자 되고 그 사람들을 물론 부모님한테 뭐 유산 상속받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는 분도 그 경영자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레이시아 가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면 막 애들 막 스킨 스쿠버 배우고 막 난리 났어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창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분은. 예. 그러니까 부자를 그렇게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본인을 자아 비판하지 않고 폄하하고 비난, 매도하는 거죠. 음모론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은 누구에 나오고. 이거 어디서 나와요? 100년 전에 쓰여진 책, 누구의 비밀. 이 책의 주제가 이겁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자를 되기를 바라고,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향상성이고 인간이 발전하는 거다. 부자가 되는 것을 저렇게 매도하고 그리드하게 생각하지 마라.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라. 부자가 되기는 가라. 이게 뭐예요? 부의 비밀이란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재테크,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 근저에 있는 기본, 뭐죠? 부를 선호하고, 그리고 그걸 다가가라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이게 개인이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쁠까요? 아니에요. 왜 마르크스가 저렇게 사회주의가 죽고 자본주의가 채택된 이유는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회가 뭐예요? 더 번영하고 번창된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사유의 재산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죠.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워렌 버핏은 미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머징 마켓이 예전에 중국 생각해봐요. 얼마나 막 날아다녔죠. 일반인은 이머징 마켓 투자한다고 하죠. 높은 기대 수익률하고. 근데 뭐예요? 기술과 지식이 있는 쪽에 투자라는 거예요. 왜? 왜 노동력과 자본은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앞서는 선진국에 투자하라. 왜 기술과 지식이라는 건 쉽게 이전이 되지 않아요. 예. 그 노동력과 자본은 쉽게 이전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지방에 있는 제조회사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게 뭐예요? 노동력이 대체되는 거죠. 자본이야 있는 거, 돈이니까. 이건 대체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방에 있는 그 애들이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재들이 거기 있었으면 그 회사들이 딴 데 해외로 이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짱짱하게 있을까요? 여기 비싸요, 땅값이. 근데 왜 있을까요? 여기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술과 지식이 있으니까. 상이 뭐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팡팡거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팡팡거린다. 팡에 투자. 요즘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 계속 이슈긴 해요. 아, 그래서 저도 해야 되나, 뭐, 인덱스 펀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2080, 20%가 80%의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이걸 더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양극화죠, 이게 결국. 예. 부자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축적한다. 이게 또 관통되고, 부동산 양극화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전체 아마 부동산 토탈 금액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지 않을까 그래요. 국토 면적 대비. 그래서 부자 동네, 부자 인근 지역 순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강남, 서초, 이렇게 갯매우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송파, 부자들이 많은 정도, 청담, 이렇게 용산, 서용산 이렇게 퍼져나가죠. 값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쪽 못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임장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강남에 들어갈 정도 아니니까 자 넥스트 어디야? 넥스트 레이어 어디지? 여기야. 아 여기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계속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집중 장기 투자했다. 그 얘기 하고 있죠. 예. 블랙스완. 생각보다 그 리스크라는 거는 크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값. 상승 확률이 90%고 하락 확률이 10%인데 이 하락의 이 리스크 얘가 크다면 잘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현실적인 자본주의 게임 법칙, 자본주의 게임 법칙입니다. 마르크스는 실패했죠. 예. 경제 성장은 불평등을 확대한다. 근데 이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예. 자본이익률이 그 경제 성장률보다 보통 높다. 그래서 월급으로는 경제 성장률만큼 임금이 오른다고 칩시다.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투자를 통한 부자가 필요하다. 왜? 이게 뭐예요? 자본이익률이고 월급에서 기본급 조금 오르고 하는 거 뭐예요? 경제 성장률인 거잖아요. 이게 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투자자금 마련, 지구 절약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월급의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간과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토란 같이 모아야죠. 이거를 레버리지 아니고 디딤돌이 돼서 얘가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이걸로 이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죠. 키우셔야 되는 거죠. 이걸 키우셔야 되는 거죠.
저라고 뭐 방법이 있을까? 저도 똑같죠. 열심히 월급 받고 월급쟁이니까. 예. 부수입도 없는데. 성공한 투자들의 생각 뭐죠? 빠른 생각, 직관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감과 낙관론. 오르겠지? 아, 내가 산 건 오를 거야. 난 실패한 적 없어. 투자 실패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손실 회피. 내가 산 건 손해 안 날 거야. 보유 효과. 내가 샀기 때문에 얘는 비싼 거야. 오를 거야. 단내림. 한 번 내가 샀기 때문에 이런 게 모두가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런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인지 부조화죠. 근데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보호, 확률, 기대값 이런 투자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직관이 아닌 투자 원칙으로. 나는 10% 하면 손절매야. 그럼 무조건 파시는 거예요. 아, 얘 오를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손절매 내가 10% 하면 무조건 손절매 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워줬으면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얘 좀 기사 났는데 뭐 개발한다던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그 직관이.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본인이 한 선택에 따라서. 인간은 돈을 떼먹는 존재야.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생기권 보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깜빡할 거 생각 안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른 거예요. 범죄자들, 사기꾼들의 사기 방식은 왜? 남의 돈이 곧 내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꾸고 빌리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 돈을 꿔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공경에 처할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돈은 내 돈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겨먹은 게 그따위로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하고는 엮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예. 인간은 중독의 존재, 게임 주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서울학권 선호, 규제 완화 이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이 강남 선호하고 서울 살기 원하고 학군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이 어떻게 돼요? 서울이 지금 많이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럼 이 재개발과 재건축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냐는 거죠. 예,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면 결국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조금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해요, 이게. 이걸 보고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해요. 해주긴 해주겠죠, 언젠가.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한 30년, 20년? 다음 때, 저희 자식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돈이 없어도 되고 오래 묵힐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죠. 이 우성님은 장기 투자인데 어느 초장기 투자예요. 부동산을 굉장히 초장기로 보십니다, 이분은. 네, 성남 재개발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서 초장기를 보세요. 그리고 교육비, 이거 미국에서 이걸 수익률을 조사를 했대요. 졸업장,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 투자 수익률 15%, 주식 투자 평균적으로 7%, 채권 부동산도 3%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 졸업자들이 고졸 졸업 근로자보다 3.5 평생 3.5 정도 더 버는 걸로 나온다. 3.5억이 여러분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3.5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저거. 예, 진짜. 그래서 학군별 집값 차이는 해외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자, 캠브리지 대학, 무슨 대학, 그 대학이 있는 데는 진짜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대치동, 목동 왜 비싸죠? 학군지. 그리고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 민생 투자에도 학군지가 교교 상계부 그 입지 그 매력도 순회에서 교육이 제일 그게 강해요. 그게 교육이 제일 강해요. 초등학교 때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6년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거는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그러니까 투자를 관통하는 요런 일반적인 원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좀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저도 뭐 재테크 부동산 여러 책을 많이 봤잖아요. 기요사키도 보고 이 한 권이면 거의 다 끝나요. 예. 우리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월급쟁이인데 그러면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런 길이 있어 그렇게 되고 아 분의 투자는 이런 식의 원리로 바탕이 돼 있다라고 내장으로 깔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 근데 이 정리가 어떻게 된 거냐? 수많은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그 사람 석학들이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게 이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해석을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20만 부나 팔린 거죠. 왜 20만 부가 팔렸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대단한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이랑 너무나 맞아요. 지금 19년도에 나왔는데 24년. 그래서 이 책이 다시 가까운 성지순례 왔다 이런 소리가 나온대요,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본 건 아닌데 이 책은 계속 보려고 했었어요. 이 책은. 기회 본능 보고 나서 이분 글이 굉장히 와닿네고 그다음에 인생 투자 보고 지금 이게 세 번째거든요. 제가 어떤 한 지은이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개 한 개를 여러 개 본 적이 이분밖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고자 하는 방식이 부동산이라서 더 그렇게 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책은 부자 아빠 키요사키보다도 지금 이 책은 좀 확실히 강력 추천드리고 20만 권이 팔릴 정도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또 얻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베스트셀러가 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약간 재테크나 뭐 재투자, 뭐 부동산 투자, 내가 좀 투자에 대해서 좀 입문을 하고 싶다. 난 지금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 요 생활을 좀 벗어나서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자본주의 살았는데 자본주의의 이 어떤 메커니즘을 보고 싶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럼 부동산으로 가겠다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강론 같은 책들 있잖아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시스템 투자, 뭐 임장에 어떻게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주식으로 가겠다. 그럼 주식과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아, 나 경매로 가겠다. 그럼 경매 관련된 책 보시고 이렇게 파생돼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예. 이 책 가지고 또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또 얘기했네요. 저도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촘촘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내용도 많아지고 하나 뭐 빈틈없이 좀 하고 싶어 갖고 소개를 시켜드려요. 예. 이 책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옆에 두시고 계속 틈날 때마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계속 좀 텐션이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였고요. 저도 응원받고 싶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예, 대동남이었습니다.